대선이 끝나고 윤석열 후보가 당선자가 되면서 인수위에서 부동산 관련 각종 규제 완화 조치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호가가 또 들썩이고 있다. 뭐 이런 보도가 눈에 띄고 있는 것 사실인데요. 최근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정책으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던 집값이 다시 또 오르는 것은 아닌지, 혹은 또 반대로 기대하는 분들의 관심이 다시 부동산에 모아지는 것은 아닌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자, 이 지금 부동산 가격의 움직임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올바른 자세는 무엇인지까지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친절한 경제시까지 쭉 이어지는 그런 코너가 될 텐데요. 먼저 향후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한문도 교수님, 네, 또 오랜만에 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셨죠? 네. 자, 윤석열 후보가 당선자가 되면서 지금 인수위 꾸려지고 있고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관련 논의들도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들도 있었고, 이제 구체적으로 부동산 관련돼서는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우리가 뭐 예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일단 뭐 언론상에서 많이 우리 애청자분들이 들으셨겠지만, 보시거나 들으셨겠지만, 뭐 들썩이니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잖아요. 네네. 실제 시장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미리 뭐 우리 언론인분들한테 죄송하지만, 네. 그 뭐 기레기라는 얘기 있잖아요. 네. 거의 제가 팩트를 다 체크해봤습니다. 체크해본 예. 결과 전혀 지금 시장이 안 움직이는데, 당선됐다는 이슈 하나로, 그리고 공약집을 들여다보면요, 현재 정부와 큰 차이점이 없습니다. 사실상. 지금의 정부의 어떤 현재 정책들과 네, 차이가 많이 없고 세제 완화만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윤석열 당선자의 공약들과 큰 네네. 차이가 별로 없다. 네, 세제 완화도 보시면은 종부세 완화입니다. 네. 특별히 뭐 다주택자들 세금 완화해 준다는 거는 2년 유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과를 유예한 거지 원래 양도세를 유예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급 대책은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217만 원에다가 뭐 역세권이나 원가 주택에서 30만 원 얹어서 250만 원 공급 계획인데, 유동성을 짜더라도 공급 계획은 그대로 진행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토지 보상이 이미 거의 끝난 데가 많기 때문에. 그럼 공급은 250만 원 나온다고 가정하고, 세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종부세하고 재산세를 통합한다 그랬는데, 집권 여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이거는 법을 고쳐야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2년, 2024년 5월 말일이 국회의원 임기인데요. 그때까지는 이게 꼼짝 말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민주당 집권 여당에서 얼마 전에 조응천 비대위원장이 그 1주택자 종부세 네. 부담을 느끼는 분들에 대해서,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 세 부담을 좀 낮추는 방안을 연구한다 그러고, 그 공시가격이 지금 급하게 오르다 보니까 주택가격도 오르고, 그 부분도 시간을 좀 조정하겠다 해서 윤석열 후보와 상관없이 그냥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그럼 보실 때는 그냥 기사들만 그렇게 좀 나오고 기사들이 있는 것 좀 같다.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네.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되면 안 되고요. 대출 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출 완화도 생애 최초자가 80%고 무주택자 70% 했는데 DSR 얘기는 없습니다. 공약집에. 그런가요? 네. 네네. 공약집을 꼼꼼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거기 가면 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주택자든 부동산 친화적인 분이든 아니면 무주택자 서민이든 간에 그걸 한번 보시면 이게 시장이 함부로 움직이거나 들썩일 수가 없구나를 판단하실 겁니다. 인수위에서 DSR을 어떤 그 제한을 푸느냐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다라는 그 기사도 인수위 봤는데. 얘기죠. 인수위가 무슨 뭐 만능의 신도 아니고. 네. 우리가 기억나시겠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기억나시겠지만 G20이 모여가지고 뭐 전 세계 그 금융 시스템이 깨질까봐 모여가지고 타협을 하고 했고 막 이렇게 막 금융 시스템을 투명화하자 막 이런 회의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바젤 3 협약입니다. 네. 투명성을 높이고 은행이나 보험 이런 부채 부분에 대해서 대손 충당 계산 이런 부분들을 투명하게 하자고 다 협의가 돼 있어요. 돼 있는 상태에서 DSR 지금 선진국의 형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 보시면 나올 겁니다. 한국금융안정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얼마 전에 발표했는데, 그 전에도 이미 금융 전문가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미국이 36%입니다. DSR이. 네. 영국이 40%고요. 네. 유럽도 30에서 40%입니다. 우리나라 40%잖아요. 네. 그 선진국답게 똑같이 맞잖아요. 그럼 그 일반적이네요. 선진국들이 경제를 몰라서 DSR을 그러고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아시겠지만 DSR을 현재도 적용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젊은 층에 대해서 주택 구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네네.
현재 소득을 미래 소득.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일할 기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나이 50 먹은 분들은 그냥 40% 적용이고 20대, 30대 분들은 미래 소득을 계산해 가지고 예를 들면 지금 5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소득을 미래 소득까지 연결해서 다시 추산해서 플러스 알파라면 현재 은행에서 6,100만 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상은 DSR이 45% 이상이 되는 거죠. 네네. 여기다 한국은행 금융안정 보고서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DSR의 임계점은 45.9라고. 45가 너무 위험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젊은 층만 해주고 소득이 없는 분들은 좀 보류하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인수위가 뭐 투기꾼 인수위가 아닌 다음에야 그걸 자꾸 올린다는 건 국가 경제를 망가뜨린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위험한 수치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한민국 국가 부채가 좀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지난번에 나오셔가지고선도 어쨌든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경고의 말씀들을 해주고 가셨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인수위가 애쓴다고 해서 암만 금융위가 옛날 시대도 아니고 지금 SNS가 발달됐기 때문에 네. 함부로 강압적으로 제왕적으로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거시경제나 한국은행의 입장, 금융위의 입장을 볼 때 인수위에서 그냥 군불 피는 거고 제가 볼 때 인수위가 사태 파악을 잘 못한 거죠. 정확하게 한다면 선유하고 똑같이 가야죠. 그죠? 어쨌든 부동산 관련 뭐 각종 규제 조치 완화되고 철폐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언론에서도 너무 여기저기서 많아요. 지금 흘러나오고 있고 너무 많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은 네.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아파트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예. 가격이 올라갈 또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전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네네. 왜냐하면 네. 이 반짝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 반응으로 이렇게 지금 실체가 없는 팩트들을 가지고 언론사들이 자꾸 나열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네. 그거에 옛날 연골 때처럼 속아서 몇 분이 살 수는 있겠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금 그 매매계약 신고 제도가 계약을 하고서 30일 안에 해지하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벌금도 안 내고. 그러니까 이제 공인중개사분들이 일부 안 좋은 분들이 담합할 수는 있잖아요. 자전거래식으로. 근데 지금 형태가 어떤 상태냐면 거래량이 지금 아주 최저입니다. 역대 최저입니다. 대한민국 거래 해방 이후까지는 그렇고. 역대 최저다. 네, 지금 저번에 나와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2월, 3월까지 이게 거래량이 안 받쳐주면 이건 대세 하락이다. 이건 걷어들일 수 없고 이거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예. 지금 1월 달 거래량이 1,126이고요. 1,083. 12월이 1,126. 2월 달 지금 752개예요. 근데 3월 말까지 되면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럼 지금 열흘 남았잖아요. 네.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1,000도 못 넘을 수 있어요. 이건 대한민국 통계의 최저치입니다. 아, 그런가요? 그러면 지금이 경제 위기가 왔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냥 예. 금리 인상만 좀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보실 때 시장이 생각보다 많이 식었다. 심각하게. 근데 서울의 아파트 매물량이 지금 5만 개입니다. 매매 네. 물건이 아파트만.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1,000개가 거래되면 4만 9천 개는 거래가 안 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네요. 즉시적으로. 그러면 이 기사를 만약에 기자분들이 써준다라면 윤석열 당선으로 인한 이슈는 있지만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다가 정답이죠. 이게 올바른 기사라고 저는 봅니다. 네네. 그래서 섣불리 시장에 뭐 쫓아가시거나 이러실 시기는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네네. 아 그렇다 그러면 네네. 지금 윤 당선인의 이제 부동산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 여러 가지 이제 좀 들썩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비판보다는 긍정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얼마 전까지는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정부가 예 집값을 못 잡고 예 영끌을 하게 만들었고 집값도 오른다고 난리를 폈던 언론들이죠. 네네. 네. 그래서 문제가 됐었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러 가지 비판을 듣고 있는 네, 하나의 네. 큰 이슈, 네, 부동산 이슈가 메인 이슈였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제 민원연 신문방송 모니터 보고서에서도 드러났는데 여러 가지가 지금 긍정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민원연 좀 쉽게 풀어주시죠. 예. 보고서를 뭐 안 보셔도 애청자분들이 그 뭐 네이버나 신문을 보면 압니다. 예. 그냥 보면 흐름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벌써 뭐 댓글들도 좋지가 않습니다. 반응이. 거기에 좋은 댓글 다는 분들은 100% 투기꾼이나 다주택자분들이죠. 나머지 국민들은 전혀 지금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의 행태는 저는 뭐 제가 언론한테 이렇게 좋은 얘기 안 해서 좋을 일은 없겠지만 네. 우리 후세들과 청년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뭐 진실과 정의를 생각하고 그대로 뭐 팩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 기자가 된 분들의 핵심 뭔가요? 공정보도잖아요. 네. 그런 팩트를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재건축 뭐 재개발 들썩 이런 기사를 하나 보면 예를 들면 지난달입니다. 지난달. 그게 1월 달 얘기예요.
지난달 기사를 왜 지금 쓰나요? 지난달 신고가를 했지만 지금은 거래가 0입니다.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 지난달 신고가를 했지만 지금은 거래가 0이다. 시장의 반응이 없다를 써주는 게 기자의 본연의 정확한 보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네네. 제가 말씀드린 뒤에 부분을 싹 뺍니다. 재건축 현장들이 지금 들썩인다고 하는데 3월 달에 제가 엊그제 한 3월 15일인가 그때 팩트를 다 체크해봤습니다. 목동 재건축 26,000개인데 거래가 없습니다. 한 달 내내. 네, 3월 네. 달에. 그게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압구정 재건축은 딱 하나 거래됐습니다. 3월 17일 날. 신고가도 아니에요. 그 많은 15,000세대 그런가요? 중에. 네네. 여의도 시범 아파트도 0입니다. 아, 이 팩트를 제가 기자분들한테 보내줘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사가 나올 내용이 나중에 그래서 우리 애청자분들이 판단하실 게 뭐냐면 그 일일이 보실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찾아다 보시면 그 정확한 팩트를 부동산에 물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거래가 안 된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매물을 걷어들이면 뭐 합니까? 팔린 게 없는데. 네. 예를 들어서 매물이 압구정 재건축이 뭐 60개던 게 30개로 줄었다고 하는데 거래가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들썩이고 있기 때문에 다 걷어들였다. 이게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다 걷어들이도 못하죠. 지금 다 걷어들인 건 없고요. 다 현장을 가보면 다 몇십 개씩 남아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재건축 호재가 있음에도 몇십 개가 남아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잖아요. 5개 지역 목동, 압구정, 또 여의도 시범, 또 신속통합이 됐잖아요. 대치동 미도 아파트 0입니다. 0.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 정확한 것은 뭐냐? 지금 시장이 가격이 너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시장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조차도 금리 인상이나 우크라이나 사태 여러 가지를 볼 때 지금은 정상적인 시장 가격이 유지가 되거나 앞으로 상승하기 힘들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거래가 교수님은 없죠. 이렇게 언론하고 다른 소리를 하십니까? 언론이 문제죠. 저는 팩트만 얘기하니까 뭐 중요한 건 제가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해도 저한테 한 분도 이렇게 뭐 브레이크를 걸거나 네.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분이 한 분도 기자가 없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저는 거꾸로 기자분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답변 못 합니다. 이게 제가 더 말씀 안 드려도 네. 진실은 거짓을 이기니까요.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시장이 녹록지 않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녹록치 않다라는 네네. 교수님의 말씀입니다. 장밋빛 기사에 너무 속지 마시고 네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기사 보고서 우리가 순간순간 또 다른 생각하게 되거든요. 좀 불안하죠. 불안하죠. 문재인 네. 정부 때 코로나 저금리로 인해서 네. 뭐 정책이 잘 안 먹히고 시장에 이러다 보니까 그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정권이 이제 지금 바뀌었으니까. 네, 바뀌어서 혹시 걱정하시는데 시장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지금 여력들이 안 되세요. 금리가 많이 올라가지고 부담돼서 안 됩니다 지금. 그런 얘기 나눠보죠. 네네. 지난주 목요일 날 미국 FOMC에서 중요한 결정이 예, 있었는데 지난해 12월 FOMC에서는 올해 0.9% 정도의 금리를 올리는 데서 올해 3월에는 FOMC에서 1.9%까지 평균 금리를 올리는 걸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올해 미국은 앞으로 이제 6차례나 더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는데 올해 5월에 이제 양적 긴축도 시작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예. 자, 이게 분명히 우리 부동산에도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큰 영향이 있습니다. 큰 영향이 있겠죠? 제가 볼 때는 현재도 지금 레버리지상 아시겠지만 지금 기준금리가 1.25인데 네. 주택담보대출이 4%대로 갔거든요. 센 데는 5%입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의 추세대로 간다면 미국이 6번 올린다면 0.6씩 1.5%입니다. 1.2%란 얘기거든요. 그리고 내년에 2번 더 올려서 2.5%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이 중립금리를 2.5%가 돼야 된다. 우리가 기억나시겠지만 코로나 직전에 2.5%까지 갔었습니다, 미국이. 네. 근데 지금 이제 유동성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이걸 잡으려면 이 방법이 이것밖에 남은 게 없거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40년 만에 처음이기 때문에 이 최고치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국채 금리가 2.3%예요. 네. 그럼 은행 금리가 국채 금리보다 당연히 높아야 시장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5%를 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연준 의장이 한 말이 빅스텝, 큰 걸음 가겠다. 그러니까 다음에 한번 올릴 때 0.5% 올린다는 겁니다. 네. 그럼 0.75가 되거든요. 그러면 한국하고 기준금리하고 그 지정 갭 그 차이로 보통 최하가 1에서 2%가 정상입니다. 네. 그래야 우리 자본 유출이 안 되거든요. 네. 예를 들면 이거죠. 그 노동자가 있는데 이쪽에서 1만 원을 준대요. 근데 여기서 2만 원 준다면 어디로 가? 2만 원 준 대로 가잖아요. 가죠. 그러니까 돈도 마찬가지예요. 미국하고 우리하고 기축통화는 미국이고 그렇죠. 원화는 통용성이 약하고 글로벌적으로 그러면 똑같은 금리면 어디로? 당연히 미국으로 가죠. 그럼 뭐 한국에 있던 외국 자본이 다 빠져나가면 주식시장 폭락, 부동산 시장 폭락 이어집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선제적으로 올렸잖아요. 우리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몇 년 동안 그렇게 제로금리 가깝게 가다가 6개월 사이에 우리 엄청 올렸습니다. 3번 올렸거든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받아들이잖아요.
큰 문제 없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다음이죠. 미국이 올리면 따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2.5%면 우리는 4% 가야 돼요. 4%면 금리가 7, 8%인데 어마어마한 이 거죠. 어마어마한 위중한 상황에 예. 무슨 대출 완화를 하고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청 애청자분들이 거시적으로 좀 보시면 네네. 거시 경제적인 요소를 봐도 우리가 금리를 함부로 낮춰서 유지할 수도 없고 따라가야 된다라면 우리나라는 올해 2번 올린구나. 그러면 1.75가 되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하 5에서 7%가 되는구나. 전세대출 금리도 당연히 오를 거고. 그럼 부동산이 현재 많이 올랐잖아요. 네. 많이 올라서 가격 부담 때문에 지금 가격이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와중에 또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하방 압력이죠. 게다가 사전 청약 물량이 앞으로 몇 년 사이에 많이 나온다는 걸 다 알잖아요. 네네. 그럼 누가 사겠어요? 매물은 많아지고. 뭐 이런 그렇네요, 상황을 좀 또.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네, 한창인데 이것도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뭐 유가 등을 중심으로 해서 한 에너지 가격, 농산물 가격 뭐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네. 향후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예측, 이것이 또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지금 어떤 게 이미 있을까요? 그러니까 미국을 우리가 보면 알겠는데요. 미국이 이 불안한 경제 전쟁 속에서도 금리를 올린 건 불안한 행보거든요, 사실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합니다. 이걸 방치했다가는 대공황 같은 사태가 올 수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강력하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러면 아까 말씀 올린 대로 현재 이 집을 살 능력이 다 안 되십니다. 지금 현재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럼 가격 조정이 돼야 그나마 이제 어떤 균형점이 생기겠죠. 그래서 네네. 당분간은 제가 볼 땐 조정 국면을 계속 갈 것인데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 남았습니다. 이제 대선 이슈는 끝났고 네. 대선 이슈는 지금 팩트로 지금 체크가 됐잖아요. 거래량은 계속 내려가고 있고 대선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주택담보 매물량은 늘어나고 있고 근데 네. 다주택자 중과 유예가 시행이 되면 이거는 집권 여당도 한다 그랬거든요. 이재명은 1년이었고 윤석열 후보는 2년이에요. 네네. 다주택자 매물이 한 105만 개 있습니다. 105만 개 있는데 서울 나눠서 하면 1년에 다 계산을 쪼개보면 뭐 서울 비율 따지면 서울만 말씀드리면 한 3만 호에서 5만 호 정도가 1년마다 나옵니다. 또. 그러면 이게 재고 물량 지금 5만 호에다가 3만 호, 5만 호 계산하면 7, 8만 호예요. 그렇네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그전에 작년에 뭐라 그랬어요. 올해 입주 물량이 적어서 폭등한다 그랬잖아요. 네네. 폭등 안 하잖아요. 그렇네요. 저는 그 작년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재고 물량이 너무 많다. 입주 물량만 물량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결혼하는 세대 수가 많이 줄었잖아요. 네네.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보시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단순히 그쪽 지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국 금리 인상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하는 데다가 이제 원자재 난이 일어나니까 그렇죠. 그러면 또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가니까 금리를 어떻게 돼요? 더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 압박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네. 우리가 이 부분을 금리 인상 압박 요인은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전제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교수님 나오시면은 사실은 그 끝 몇 가지 질문들은 네네.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네네. 지금이 부동산을 사야 할 때일까요? 아니면 팔아야 할 때일까요? 팔아야 할 때죠. 그런가요? 100%. 예. 제 주위도 많이 팔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매물을 내놓는데 안 팔리고 있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들썩인다는데. 누가 들썩일까요? 그분들하고 공인중개사 일부 분들이 들썩이는 거지. 나머지 분들은 제가 이런 얘기 우리 애청자분들한테 대놓고 말씀을 올리면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이 전화가 저한테 많이 옵니다. 예전부터 아시는 분들이. 네네네. 뭘 해야 되냐고 전화가 옵니다. 그럼 이게 끝난 거 아닌가요? 뭘 해야 되느냐. 네. 그리고 또 일부 또 스마트한 30, 40대 공인중개사분들은 네. 아파트 시장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오피스텔 시장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가게를 아예 옮깁니다 지금. 네네. 오피스텔이 강남 지역의 아파트값 대비하면 가성비가 저렴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차라리 그쪽 시장 가서 지금 중개 수익 공인중개사를 거기 사무실로 그쪽으로 옮긴다. 네, 이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지역의 공인중개사들 피가 지금 프리미엄이라 그러죠. 가게 자리 프리미엄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황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직접 알 수 없으니까 제가 알아본 내용을 이제 말씀드린다. 그래서 시장을 좀 만만해 보시면 절대 안 된다라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떨어진다면 앞으로 몇 프로까지 떨어질까요? 외부 충격이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을 급격하게 빅스텝을 밟으면 우리가 뭐 우리 애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미국은 이제 펀드 산업자본의 파워가 강하잖아요. 네. 그들의 목적의 그 헤지 펀드나 사모 펀드들의 목적은 금융 위기를 통한 선진국은 예외고요. 네. 신흥국이나 이런 국가들의
자본을 가격을 낮추면 저렴하게 유동성 위험에 빠지면은 돈이 없잖아요. 일시적으로 우리 IMF 때처럼. 네. 그 우리나라 은행이 다 먹힌 것처럼 네네. 그 지금 작전을 하는 세력이 있겠죠, 당연히. 아하. 당연한 거 아닌가요, 자본주의 시장에서? 네네. 그 세력들이 노리는 그 위기 때문에 신흥국이 위기가 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 그럼 그것이 우리 지금 글로벌이 유기적으로 돼 있잖아요. 네네. 그런 충격이 온다라면 제가 볼 땐 뭐 40% 하락은 뭐 40%. 아이고. 아이고 그러시면 안 되는 게 여러분 네.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우리 2007년까지 좋았잖아요. 집값 미친 집값이라고 노무현 네. 정권 때. 그러다가 네네. 2008년에 글로벌 금융이 터지고 막 이재명 후보가 나와서 막 완화하고 재정적 쓰면서 버텼지만 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12년 들어가면서 가격이 폭락을 했어요. 난리 났었죠, 그때. 난리 났었죠. 네네. 뭐 역전세 난다고. 네네. 그때 한 사례만 말씀드릴게요. 뭐 바닷물을 마셔봐야 짠 건 아니니까요. 음. 은마 아파트가 13억 9천 14억까지 갔습니다. 2007년도 끝에 네. 최고가로 14억 14억 갔다가 떨어질 때 쭉 떨어져가지고 7억 3천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럼 거의 50% 수준이에요. 그렇네요. 예.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금 대우 썸미트라고 그 반포 쪽에 있는 아파트가 이제 네네. 비싼데 네네. 그때 미분양 났습니다. 아, 그랬었군요. 네네네. 예. 강남 불패 깨졌다. 이런 기사들이 나온 게 불과 10년 전 얘기예요. 이 현상이 올해도 이번에도 안 나타날 거라고 장담 못합니다. 가능합니다. 네. 어떨 때 외부 충격이 있을 때. 외부 충격이 없다라면 우리 자체 내에서 조정 국면을 거치면서 연착륙을 가겠죠. 그게 제일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부담 안 주는 시나리오인데 네. 뭐 거대 자본들이 과연 시장을 금융위기를 한번 촉발시키지 않을까라는 뭐 우려를 좀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파가 왔을 때는 좀 단단하게 마음을 좀 준비하셔야 될 것 같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여파가 닥치면은 사실은 견디기 힘들거든요. 네네.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무주택자들의 입장인 경우에는 이게 뭐 언제나 가을 이후에 판단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가을 이후에 판단하자.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타임은 내년 봄 이후. 왜냐하면 가을 이후라는 건 뭐냐면 전세 계약 뭐 갱신권으로 들썩일 거다 이런 뉴스가 많잖아요. 네. 그럼에도 들썩였는데 가을이 돼서 가라앉는다. 음. 그럼 이건 추세를 거스르지 못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만약 전세 가격 폭등이나 이런 게 또 없어요. 만약에 그럼 더 가라앉겠죠. 네. 뭐 그 이후에 그럼 집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락하겠죠. 지금 DSR 대출 규제 필요 없습니다. 집값이 10% 20% 하락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1주택자는 문제 없습니다. 네네. 다주택자만 문제 있는 거예요. 나쁘게 얘기하면 투기꾼들만 문제가 있는 거지. 그렇네요. 예. 일반 국민들한테는 다 도움이 되는 행보입니다. 지금 너무 높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 그때 사는 게 낫고 내년 봄에 하시는 것도 좋고 다주택자분들은 웬만하면 조금 레버리지가 안정되지 않은 분들은 요번에 윤석열 후보가 다주택자 중과 유예를 딱 시행하는 순간 네. 빨리 매도하시는 게 하나라도 더 유리할 거라고 저는 뭐 장담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시간이 갈수록 네. 3, 4년, 4, 5년 고생하셔야 되는데 금리는 오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 6, 7년을 버틸 어떤 자산관리 포트폴리오가 되면 들고 가실까 좀 부담이 되는 분들은 영끌하셔도 뭐 부담된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일단 팔았다가 만약에 20, 30% 조정이 된다면 금상첨화잖아요. 근데 상식적으로 보시면 여기서 얼마나 더 올라가겠습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궁금해서 여담으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립니다. 네네네. 짧게만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용산으로 지금 청와대가 옮겨진다면 네. 용산의 땅값이 올라가는 겁니까? 떨어지는 겁니까? 저는 뭐 그대로 말씀드리면 떨어지죠. 떨어지나요? 올라갈 일이 없죠. 청와대가 있어서 삼청동이나 인근이 집값이 올라오고 개발이 됐나요? 안 됐죠. 아닙니다. 네. 예. 그리고 뭐 이거 외람된 얘기인데요. 스나이퍼라고 있잖아요. 저격수. 네. 저격수 캐나다 사람이 얼마 전에 최고 기록을 세웠는데 3,450입니다. 미터 사거리가. 3,450m 네, 바깥에서 맞춘다. 3.4km입니다. 그러면 용산 국제 업무지구 높이 못 찍거든요. 네. 그 용산 구민의 염원이 그거예요. 국제 업무지구인데 그거 어렵습니다. 어렵고 주위에 지금 캠프김이라고 하는데 거기도 지금 주택을 못 지어야 되고 또 삼익맨션이라고 천세대인가 있는데 그분들도 지금 고민에 빠졌습니다. 네. 이게 좀 못 보도가 건드리죠, 이제. 보도가 많이 안 되고 뭐 좋아질 거라고 하는데요. 네네. 그것도 제가 볼 땐 팩트 체크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님과 함께 또 오랜만에 만나서 네. 예, 허심탄회한 말씀 또 나눴습니다. 네, 다음에 또 곧 찾아와 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네. 참고하시기만 하면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